자, 그 다음 20번 문제까지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갑에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을에게는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없다. 역시 똑같습니다. 사용금지. 원리는 마지막 문단에 있죠.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사용금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보는지인데 아까 29번과 마찬가지로요.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갑이 결정한 판매 조건 및 약관을 따라야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을은 플랫폼에서 결정한 내용으로만 이제 숙박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죠? 갑이죠. 갑에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맞는 거다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을 부분이 중요합니다. 을에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없다. 이제 추론과 논리학에서의 논리적 추론과 법조문적 추론은 기본적으로 약간 다른 가정이 있어요. 논리학적 추론에서는요. 법률, 그러니까 A가 전건, 화살표 A면 B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걸 전건이라고 하죠. 이걸 후건이라고 합니다.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되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고 해요. 자, 일반적인 논리학에서는요. A가 충족되면 B가 반드시 참이 됩니다. A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B가 거짓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A가 아니라고 B가 거짓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건 부정의 오류라고 아예 명칭까지 붙여놨죠. 예를 들어서 꽃다발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꽃다발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꽃다발을 안 받았어요. 기분이 나쁜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꽃다발을 안 받았어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 거예요. 꽃다발을 받으면 항상 기분이 좋을 뿐인 겁니다. 근데 법조문은 조금 다릅니다. 법조문은요,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권리 의무에 있어가지고, 특히 의무에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법률적으로 깔고 있는 거는요. 그냥 우리에게 의무가 없는데 법률이 있어야지만 법률에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 효과에 있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죠. 사용금지에 대한 거. 사용금지를 명령하려고 해요. 계약 당사자한테.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인 거예요. 계약 당사자한테 명령하려고 한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법조문 같은 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런 거를 명령하면 안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나요? 법조문에서 꽤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법률가가 된다고 하면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원래 우리는 의무가 없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의무가 없는 존재인데 지금 뭔가 사용금지라는 그런 의무를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에서 계약 당사자가 이제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자다라고 정해져 있고 이 내용이 법에 있다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인 경우에만 사용금지를 계약 당사자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명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법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률 효과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의무관계에 있어가지고는요.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을은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을은 결정한 내용으로만 숙박 상품을 판매한 거예요.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사용금지를 할 수 없는 거죠. 맞는 이야기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요. 약간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에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의무가 없어요. 법률관계에 있어가지고는요. 법률이 있어서 법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조문의 기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문제 한번 볼까요? 뒤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원래는 이제 전에가 ABC가 나뉘고 있었던 거죠. ABC가 나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어떤 견해를 반영했을 때 어떤 해석이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한테 명령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숨은 함축 관계가 결국 X국 당국도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용금지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럼 명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내지되어 있고 깔려 있습니다. 자, 추리논증 같은 경우는 뭐 피센 논리와 조금 다르게 법률가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요. PSAT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논리학 교수님들이 거의 주축이 되는 거고요. 이 추리논증 같은 경우는요. 논리학 교수님이 좀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이제 법학 교수님들이 좀 차지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사회가 경제학이나 행정학 교수님도 일부 들어가시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치학 교수님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추리논증 문제다 보니까 법학적 사고, 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문제에서 넣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짚고 문제 풀이에 적용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강좌를 통해 가지고 1차 강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추리논증 점수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요, 무작정 긴 문제를 풀고 그냥 막 풀리나 안 풀리나 확인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논증을 공부해야 되겠다, 논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혹은 논리 퀴즈를 준비해야 되겠다, 실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단계가 아니에요. 쪼개서 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사고를 확인하고, 그리고 추리논증에서 어떻게 정답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글의 구성도 이해가 되고 문제풀이가 자연스럽게 숙달이 되면서 점수가 오르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 0점 잡기가 여러분들의 추리논증 기초 발판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내일도, 내일이 아니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추리논증 계속 공부해 나가고요. 그리고 8일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 추리논증의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기간 동안에 계속 든든하게 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